여러분, 대한민국의 나라 빚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죠. 아마 문재인 정부서 내년 4월까지 가면요,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은 400조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선거와 또 보궐선거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마 400조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심지어는 500조까지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엄청난 빚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까지 보면, 올해까지예요. 올해까지 늘어나는 게 956조까지 늘어납니다. 956조까지. 이 정도면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왜 커지느냐? 지금 금리가 굉장히 싸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그야말로 역대 가장 쌉니다. 역대 가장 싼데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846조 9천억 원이잖아요. 이자가 무려 나라 빚에 대한 이자가 금리가 이렇게 싼데도 20조 원이 넘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싼데 20조 원이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거예요, 여러분. 엄청 충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20조 원이라는 돈은요, 부산시 예산이 13조 원입니다. 대구시 예산이 9조예요. 거의 이 두 시, 광역시를 합친 예산만큼의 금액이 이자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자로.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20조 원의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이자 부담액은 더 커질 텐데 말입니다. 지금 840조, 40조 할 때가 그렇죠. 900조 1000조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부 부채는 956조가 다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정부 부채는 거의 2000조라고 말씀드렸죠. 2000조. 2000조가 넘습니다. 아마도 넘을 거예요. 올해는 2000조를 훌쩍 넘길 겁니다. 왜냐고요? 정부 부채는, 지금 이야기하는 정부 부채 956조는요. 중앙정부의 부채, 그리고 지방정부의 부채, 그 다음에 이게 비수익 공공기관이라고 있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부채, 이거를 다 합쳤을 때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기업 부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그리고 연금 충당 부채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부채가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525조입니다. 525조. 연금 충당 부채도 2019년 말부로 보면 944조예요. 이거 다 합치면 엄청난 부채입니다. 엄청난 부채. 2000조가 뭐예요? 그대로 가면 2500조까지 갑니다. 2500조까지 올 연말에 갑니다. 그러면 그 부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부채를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건 저는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500조까지 갈지도 모르는 그 부채 악순환에 우리는 지금 끼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와중에도 정부의 어떤 썸썸이는 방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온갖 명목을 만들어서 현금 복지 뿌리려고 안달이 나 있고요. 또 가짜 일자리 만들면서 수십조 원씩 갖다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해가면서 경제성도 없는 지역 민원을 수십조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올해만 말입니다. 올해 예산이 558조잖아요. 올해 예산 중에 이게 국채 발행, 쉽게 말하면 부채로 하는 게 94조나 됩니다. 94조.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국채 발행했을 때 매년 한 20조 정도의 국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적자가 계속 났었거든요. 작년에는요 무려 말입니다. 102조의 국채 발행했습니다. 적자 국채를 102조 했다고요. 올해도 94조인데 이게 추경이 앞으로 몇 번 더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부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국가 부채 비율 선진국보다 낮다, 문제 없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선진국들도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전에는 부채가 우리보다 낮았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고령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기초연금이나 노인연금이나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채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초고령화 사회라고 뭐 거의 오긴 왔지만 초고령화 사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이렇게 계속 갔다가는요 진짜 감당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언제든지 아르헨티나처럼 자칫 잘못하면 물론 아르헨티나하고는 우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비교해 보면 워낙 차이가 나지만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맨날 국제통화기금에 돈 빌려달라고 난리치고 그리스처럼 유럽의 기르나가 유럽의 문제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 부채는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고요? 청와대나 여당 모두 하나같이 표를 얻는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청와대 이러면 정부잖아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써야 합니다. 정당은 표를 위한 정책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겠죠. 정당은 정권 재창출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요.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표를 위한 정책만 써요. 기재부는 어디 가고 없어. 쉽게 말하면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또 청와대가 기재부의 정책을 다 쓰고 있어요. 저는 이런 정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재익 그 당시 경제부총리 보고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의 속뜻을 보면요. 내가 잘 모르니 전문가가 제대로 해라. 전문가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의 전문가는 기재부에 다 몰려 있어요. 기재부에는 대한민국의 천재라는 천재는 다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천재라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돈 풀게 되면요. 우리 성우님이 이야기했듯이 저는 우리 경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성우님은 돈 안 풀면 대한민국 기초경제 이미 아장남, 돈 풀어야 되겠죠.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표를 사는 매표행위식으로 돈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우리 분권님 이야기하듯이 애국자가 없는 시대예요. 각자 도생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누구든 권력을 쥐기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대한민국에는요
포퓰리즘이 난무를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참담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